귀한 손주의 첫 돌잔치. 온갖 귀한 음식이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기름진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 깊고 진한 맛의 전복죽,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원칙과 도리만을 알고 살아온 제게 이 풍경은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이자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심장이 서늘하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귀한 약재를 넣어 담근 술이에요. 아버님 건강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으니 이 잔은 꼭 비우셔야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제 앞에 놓인 술잔은 유독 다른 잔들과 달랐죠. 짙은 갈색 빛깔의 술에서는 역한 약재 냄새 너머로 코끝을 스치는 비릿하고 시큼한 향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이상하게 번뜩였고 잔을 쥔 그 손끝은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불길한 기운이 뱀처럼 기어올랐습니다. 제 평생의 감각이 교단에서 수많은 아이들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던 그 곤두선 직감이 이염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축하의 잔이 아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 오늘 저는 이 불길한 술잔으로 시작된 제 아들과 며느리의 끔찍한 음모, 그리고 제 인생을 걸고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야 했던 한 아버지의 마지막 싸움에 대해 들려드리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이야기에 큰 힘이 될 겁니다. 그 불길했던 돌잔치가 있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 일상은 은퇴 후의 삶이 을에 그렇듯 단조롭고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오후에는 서재에서 낡은 책들을 벗삼아 소일하며 조용히 지냈죠. 자식들은 다 분가시키고 아내마저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뒤로는 적막함이 익숙해진 터였습니다. 아들 녀석에게는 가끔 안부 전화나 오면 다행이었고 살가운 정을 나누는 것은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아들에게서 전화가 자주 걸려왔습니다. 평소에는 용건이 없으면 한 달에 한 번 목소리 듣기도 힘든 녀석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민수입니다. 별일 없으시죠? 오냐, 별일 없다. 너야말로 무슨 일이냐? 웬일로 전화를 다 했어? 다름이 아니오라. 다음 주 주말에 저희 집에서 현우 돌잔치를 조촐하게 하려고요. 아버지,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 꼭 오셔야 합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들떠 있었고 어딘가 과장된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손주 녀석의 첫 생일이니 아비로서 기쁜 마음이야 당연하겠지만 제 귓가에는 그 열의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알았다. 아비가 손주 첫 생일에 빠져서야 쓰나. 당연히 가야지. 제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자 아들은 마치 제가 거절이라도 할까봐 걱정했다는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리고는 덧붙이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정말이죠. 아버지, 꼭 오셔야 해요. 제가 아버지 좋아하시는 갈비찜이랑 전복죽 아주 푸짐하게 준비해 놓으라고 아내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몸보신 제대로 하셔야죠. 갈비찜과 전복죽,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긴 했지만 아들 녀석이 제 식성까지 세세하게 기억하고 챙길 위인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 목소리에는 저를 위하는 진심, 어린 마음보다는 무언가 다른 목적을 위해 잘 짜인 대본을 읽어 내려가는 듯한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때면 그 눈빛과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만으로도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었죠. 방금 전 아들의 목소리에서 저는 딱 그런 종류의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구나. 그날 이후로도 아들의 전화는 거의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날 입고 오실 옷은 준비하셨어요? 오시는 길 불편하지 않게 제가 차를 보낼까요? 혹시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뭐든 말씀하세요.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과도한 효심이 제게는 편안함이 아닌 불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잘 차려진 무대 위로 저를 억지로 끌어올리려는 듯한 부자연스러운 손길. 그 손길의 끝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돌잔치 전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낡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앨범 속에는 교사 시절 제자들과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순수했던 아이들의 눈망울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제대로 가르친 것일까? 녀석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나는 정말 알고 있는 걸까?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의심은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래, 무언가 숨겨져 있다. 이 낯선 효심 뒤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얼굴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날 아들의 집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지옥으로 향하는 길인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아들의 아파트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낯선 공기에 숨을 멈췄습니다. 분명 제가 살던 집을 팔아 마련해준 아들의 보금자리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생경하게 느껴졌죠. 아들 민수는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과장된 몸짓으로 제 외투를 받아들고 신발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오셨습니까? 아이고, 길이 막히지는 않으셨어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 호들갑스러운 환대가 오히려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평소에는 아이 장난감과 온갖 살림살이로 어수선했던 거실이 오늘은 마치 고급 한정식집의 별실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원목 식탁 위에는 제가 평생 받아본 그 어떤 생일상보다도 화려하고 정성스러운 상차림이 펼쳐져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갈비찜에서는 달큰한 간장향이 풍겼고 큼직한 전복이 통째로 들어간 전복죽은 고소한 참기름 냄새로 제 허기진 속을 자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나물과 전, 그리고 처음 보는 귀한 해산물 요리까지. 식탁은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마치 왕의 옥새라도 되는 양, 짙은 갈색 약재가 담긴 수정병과 정갈한 술잔이 이염 있게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주방에서 나오다 저를 보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길이 많이 힘드셨죠? 어서 앉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그 표정은 미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애써 웃고는 있었지만 눈가는 격련히 일득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반가움이 아닌 무언가를 감추려는 자의 불안함이 작은 파편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사였습니다. 평생을 아이들과 부대끼며 그 작은 얼굴에 스치는 찰나의 감정 변화만으로도 모든 것을 읽어내는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며느리의 저 표정은 분명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웬일이냐? 내 생일도 아닌데 무슨 상을 이렇게 거하게 차렸어? 제가 애써 농담을 건네자 아들 민수가 기다렸다는 듯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하나뿐인 손주 첫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다 아버님 몸보신하시라고 아내가 솜씨 좀 부렸습니다. 특히 저기 저 약주 아버님 드시라고 특별히 준비한 겁니다. 아들의 시선 끝에 놓인 약주병을 보며 제 마음속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것은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저를 위해 완벽하게 짜인 하나의 거대한 연극 무대였습니다. 모든 소품이 제자리에 놓여 있고 배우들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하지만 저는 아직 이 연극의 진짜 제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손주 현우가 아장아장 걸어 나왔습니다. 녀석은 저를 보자마자 합의 하고 외치며 제 품에 안겨왔죠. 그 작고 따뜻한 온기가 잠시나마 제 마음속의 차가운 불안감을 녹여주는 듯했습니다. 저는 현우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이 제발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만 지나가기를 저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며느리는 제게 다가와 아이를 채가듯 안아들며 말했습니다. 자, 현우야, 이제 할아버지랑 그만 놀고 우리 식사 시작해야지. 아버님, 어서 자리에 앉으세요. 음식이 다 식겠어요. 며느리는 저를 식탁 상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는 순간 저는 마치 사형수가 단두대 앞에 선 것 같은 기묘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제 앞에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그 무엇 하나 쉽사리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신경은 오직 제 앞에 놓인 그 불길한 약주잔에 쏠려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 혜진이가 정성껏 차렸다는 갈비찜은 입에서 살살 녹았고 전복죽은 깊고 진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음식을 한술 뜨는 순간 저는 잠시나마 제 의심이 늙은이의 괜한 노파심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술이었습니다. 혜진이는 수정병에 담긴 약주를 제 잔에만 유독 자꾸 따라주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자 제 아들인 민수의 잔은 비어있는데도 오직 제 잔이 비워지는 족족 채워넣더군요. 아버님, 몸에 좋은 약주니 사양 마시고 많이 드세요. 귀한 재료만 넣고 달인 거라 금방이라도 기운이 펄펄 나실 거예요. 혜진이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술을 따르는 그 손길은 어딘가 모르게 기계적이고 조급해 보였습니다. 마치 정해진 과업을 수행하려는 사람처럼 제 잔을 채우는 것에만 온 신경이 쏠려 있었죠. 저는 일부러 잔을 비우지 않고 갈비찜만 젓가락으로 뒤적였습니다. 제 그런 행동에 아들 민수의 얼굴에 초조한 기색이 스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왜 술은 안 드세요? 혜진이가 아버지 생각해서 특별히 준비한 건데. 민수는 괜히 제 옆으로 다가와 어색하게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혜진이의 굳은 표정을 살피려던 찰나 민수가 갑자기 큰 소리로 제 시선을 가로막았습니다. 아, 아버지 식사 전에 손은 깨끗이 씻으셨어요? 제가 물수건이라도 얼른 가져다 드릴까요?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식사가 한참 진행된 후였고 평소 제 위생에 그다지 신경 쓰지도 않던 녀석이었으니까요. 그것은 명백한 시간 끌기 혹은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어설픈 연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헛웃음을 삼키며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잠시 후 혜진이가 국을 더 가져오겠다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민수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뒤따라 들어갔죠. 거실에는 손주 현우와 저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순진한 웃음소리가 어색한 정적을 갈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반쯤 열린 주방 문틈으로 두 사람의 은밀한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제 귀는 그들의 모든 단어를 똑똑히 포착했습니다. 왜 아직 안 드시는 거야? 이러다 약효 떨어지면 어떡해? 조금만 더 기다려봐. 워낙 의심이 많은 분이잖아. 내가 어떻게든 마시게 할 테니 절대 들키면 안 돼. 들키면 안 돼. 그 마지막 말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보낸 제 직감이 제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음모다. 저는 제 앞에 놓인 술잔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짙은 갈색 액체 위로 거실의 환한 조명이 불길하게 일렁였습니다. 교사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시험지를 훔치려던 학생, 친구를 괴롭히고 시치미를 떼던 아이, 그 아이들의 불안한 눈빛, 과장된 친절, 은밀한 속삭임.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은 제가 수십 년간 겪어왔던 거짓의 패턴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주방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웃음 뒤에 숨겨진 시커먼 칼날을. 저 푸짐한 상차림은 저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 앞에 놓인 저 불길한 잔에 든 것은 몸을 보하는 약주가 아니라 제 인생을 끝장낼지도 모르는 독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온 뒤 식탁에는 다시 어색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제 눈앞에 펼쳐진 이 화려한 상차림이 사실은 저를 겨냥한 거대한 덫이라는 것을. 며느리 혜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제 잔에 또다시 그 불길한 약주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님, 왜 술은 안 드시고 생각에 잠겨 계세요? 저희 성의를 무시하시는 건 아니죠? 어서 한 잔 받으세요. 이 술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혜진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제 의중을 떠보려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 역시 혜진이의 말에 힘을 보탰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혜진이가 아버지 기력 회복하시라고 며칠 밤낮으로 달인 거예요. 어서 한 잔 쭉 들이켜세요.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저를 양쪽에서 압박해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어서 마시세요라고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대로 거절한다면 저들의 의심을 사게 될 것이고 어쩌면 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한 수싸움으로 팽팽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익혔던 논리와 이성이 제 목숨이 걸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유일한 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잔을 드는 대신 갈비찜을 크게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아이고, 이 갈비찜이 정말 일품이구나. 혜진이 내 솜씨가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고기가 어쩜 이리 연하고 맛이 깊으냐. 제 칭찬에 두 사람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혜진이는 표정을 관리하며 말했죠. 별 말씀을요, 아버님. 맛있게 드시니 좋네요. 자, 이제 술도 한잔 하셔야죠. 고기만 드시면 목이 메이잖아요. 혜진이는 끈질겼습니다. 어떻게든 제게 저 술을 먹이려는 의지가 그 눈빛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일부러 기침을 몇 번 하고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허, 늙은이, 이제 술도 예전 같지가 않구나. 밥부터 좀 든든히 먹고 나서 마셔야겠다. 속이 비면 이 좋은 술에 취해버릴라. 제가 나이를 핑계대자 두 사람은 더 이상 강권하지 못하고 서로 눈빛만 주고받더군요. 그 짧은 순간 그들의 눈빛 속에서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초조함과 불안감을 똑똑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외투 주머니 안에서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식탁에 앉은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려버렸죠. 마치 자신들의 음모를 고발하는 사이렌이라도 울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 전화가 이 지옥 같은 자리에서 벗어날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느긋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미안하구나. 이 시간에 전화 올 사람이 없는데 아무래도 중요한 전화인 모양이다. 잠시만 받고. 오마. 저는 두 사람의 당황한 얼굴을 뒤로 하고 거실 베란다로 걸어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에 닿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발신자는 부산에 사는 제 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냐. 딸아, 무슨 일이냐? 아버지, 괜찮으세요? 혹시 아무것도 안 드셨죠? 특히 술 같은 거요. 딸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이미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내 오라비 집에서 저녁 먹고 있다. 그런데 왜? 아버지, 절대 그 집에서 주는 술 드시지 마세요. 방금 이상한 문자가 와서 확인해봤는데 아버지 생명보험 수익자가 새언니 이름으로 바뀌어 있어요. 한 달 전에요. 아버지 동의도 없이요. 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전율,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뼛속까지 시린 전율이 제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그것은 단 하나의 가능성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저 아픈 아비의 재산을 조금 일찍 탐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놈들은 처음부터 제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사 혹은 병사. 그렇게 저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제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을 제 목숨값을 가로채려 했던 것입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아들의 낯선 효심, 며느리의 불안한 눈빛,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는 저 불길한 약주. 그 모든 것이 저를 죽이기 위한 치밀하게 설계된 살인의 무대였던 겁니다. 아버지, 듣고 계세요? 아버지, 딸의 절박한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아비는 괜찮다. 절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거라. 저는 딸에게 짧고 단호하게 몇 가지를 지시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난간을 붙잡고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슬픔도 배신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감정을 집어삼킨 차갑고 거대한 분노가 제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거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제 저들은 더 이상 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숨을 노리는 용서할 수 없는 원수였습니다. 저는 제 얼굴에서 모든 표정을 지웠습니다. 이제 이 연극의 주인공은 제가 될 것입니다. 딸과의 통화는 짧았지만 그 내용은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전화가 끊긴 베란다에서 저는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지만 제 눈에는 그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죠. 두려움, 슬픔, 배신감.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풍처럼 휘몰아치다 이내 섬뜩할 정도로 차갑고 고요한 분노로 응축되었습니다. 제 목숨을, 제 평생을 돈 몇 푼과 바꾸려 한 저 짐승들을 저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얼굴에서 모든 감정을 지웠습니다. 평생을 아이들 앞에서 감정을 숨기고 이성을 유지해야 했던 교사의 경험이 제 목숨이 걸린 이 순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조금 전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그저 평범한 늙은 아버지의 얼굴로 돌아가 다시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며느리 혜진이와 아들 민수는 약속이라도 한 듯 제 안색을 살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혹시 무언가 알아챈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과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탐욕스러운 기대감이 위태롭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별일 아니었다. 괜히 신경 쓰게 했구나. 보험회사에서 뭘 확인한다고 전화가 왔는데 내가 나이가 드니 이제 그런 것도 헷갈리는구나. 제 말에 두 사람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혜진이는 기다렸다는 듯 다시 제 앞에 놓인 그 불길한 술잔을 제 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그러셨구나, 아버님. 신경 쓰셨더니 기운이 없으시겠어요. 자, 이제 정말 이 약주 한잔 하시고 기운 차리세요. 저는 잠시 그 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짙은 갈색 액체는 이제 제게 단순한 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식들이 제게 건네는 죽음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제가 이 잔을 마시는 순간 이 지옥 같은 연극은 막을 내리게 될 터였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천천히 술잔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민수와 혜진이의 눈동자가 제 손끝을 따라 초조하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죠. 술잔을 손에 쥔 순간 저는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초조한 눈빛, 손끝의 미세한 떨림, 과도한 친절 뒤에 숨겨진 시커먼 탐욕, 모든 조각이 제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아이들의 얼굴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교단에서 수십 년간 아이들의 작은 표정 변화 하나만으로도 그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을 읽어내곤 했죠.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저 두 사람의 얼굴은 정답을 훔쳐보고 들킬까봐 조마조마해하는 아이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죄책감이 아닌 오직 굶주린 짐승의 탐욕스러운 기대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입술로 가져갔습니다. 민수와 혜진이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성공했다는 기쁨이 그들의 추악한 얼굴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잔에 입술이 닿기 직전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술잔을 든 채로 두 사람의 얼굴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에 담긴 차가운 분노와 경멸을 그들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이 술이 참으로 귀해 보이는구나. 제 나지막한 목소리가 어색한 정적을 갈랐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위해 이토록 귀한 것을 준비했으니 이건 아주 천천히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아껴 마셔야겠다. 저는 일부러 아껴 마셔야겠다는 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들은 것인지 민수와 혜진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설마 하는 불안감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란듯이 그 독이 든 술잔을 제 바로 앞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을 향해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식탁의 주도권은 제게로 넘어왔습니다. 반격의 칼날은 이미 제 손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 말 한마디에 화기애애함을 가장하던 식탁 위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혜진이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죠.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당혹감은 곧이어 어떻게 알았지? 하는 공포로, 그리고 이내 이제 어떡하지? 하는 절망으로 순식간에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마치 팝콘이라도 먹는 관객처럼 무심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아,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술이 과하셨나 봐요.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입꼬리는 경련이 일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서툰 연극에 어울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무거운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늙은이, 이제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힘이 드는구나. 다리가 저려서, 저는 일부러 다리를 저는 척하며 현관 옆에 세워두었던 제 지팡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장식 하나 없는 평범한 참나무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제 닳고 다른 손때가 묻어 이제는 제 몸의 일부나 다름없는 물건이었죠. 손에 익은 지팡이의 단단하고 서늘한 감촉이 흩어지려던 제 정신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지팡이에 제 온 체중을 실어 땅을 짚었습니다. 뚝, 뚝, 뚝. 묵직한 소리가 고요한 거실 바닥을 울리며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걸음처럼 아들 민수가 앉아있는 자리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제 그림자가 자신을 덮치자 겁에 질린 아이처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고개는 이미 식탁 밑으로 처박혀 제 얼굴을 마주할 용기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의 바로 등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의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연민을 담아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민수야, 이 애비가 내게 딱 한 가지만 묻겠다. 민수의 등이 크게 한번 들썩였습니다. 너는 정말로 내 아들이 맞느냐? 그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근원을 뒤흔드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문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쥐 죽은 듯 떨고만 있었죠. 그 침묵이 그 어떤 대답보다 더 확실한 긍정이었습니다. 그래, 내 놈은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의 가죽을 뒤집어 쓴 탐욕의 눈이 먼 괴물일 뿐이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에 들린 지팡이를 천천히 그리고 아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움직임에 혜진이가 아악 하는 짧은 비명을 질렀고 민수는 반사적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제 지팡이가 향한 곳은 아들의 등이 아니었습니다. 쾅! 지축을 울리는 듯한 굉음과 함께 제 지팡이는 두 사람의 탐욕이 차려진 화려한 식탁의 한복판을 내리쳤습니다. 최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식탁이 비명을 지르며 그 위에 놓여있던 값비싼 그릇들이 산산조각 나 공중으로 튀어올랐습니다. 갈비찜과 전복죽이 사방으로 흩뿌려졌고 무엇보다 저를 죽이기 위해 준비했던 그 불길한 약주잔이 엎어지며 짙은 갈색의 도객이 하얀 식탁보 위를 뱀처럼 기어가며 더럽혔습니다. 내 놈들의 더러운 가면은 이제 끝이다. 제 입에서는 평생 단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사자의 포효와도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애비의 목숨값으로, 이 애비의 피와 땀으로 내 놈들의 시커먼 탐욕을 채우려 했더냐?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감히 내 놈들이 내 이름에 내 인생에 똥물을 끼얹어! 민수는 완전히 넋이 나간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저를 올려다보았고 혜진이는 새파랗게 질린 채 입술만 달싹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완벽했던 연극 무대는 제 지팡이 한 번에 완벽하게 박살이 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모든 위선과 거짓이 벗겨지고 추악한 민낯만이 남은 그 순간,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다음 막이 오르려는 바로 그 순간, 마치 제 분노의 화답이라도 하듯 현관문 밖에서 모든 것을 끝낼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요란한 초인종 소리는 마치 제 분노에 화답하는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그 소리에 아들 민수와 며느리 혜진이는 사색이 되어 서로를 쳐다보았죠. 그들의 눈에는 누구지? 설마 우리가 부른 사람은 아닐 텐데 하는 극도의 혼란과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제 딸이 보낸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막을 내릴 심판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당황한 얼굴을 뒤로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 몸을 의지했던 지팡이를 다시 짚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직접 문을 열자 그곳에는 2명의 제복 입은 경찰관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따님분께서 부친의 신변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하셔서 긴급 출동했습니다.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경찰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폭탄이었습니다. 신변 위협이라는 단어에 민수와 혜진이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이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짐승 같은 생존 본능만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식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일부러 깨뜨려 놓았던 독이 든 술잔의 파편들을 2 손으로 허겁지겁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엎질러진 술로 축축하게 젖은 식탁보를 떼어내 구석으로 감추려 했죠. 그 처절하고도 어리석은 몸부림은 그녀 스스로가 범인임을 자백하는 꼴이었습니다. 아들 민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혜진이가 증거를 인멸하는 동안 경찰의 시선을 돌리려는 듯 제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 아버지가 요즘 몸이 편찮으셔서 헛것을 보시고 제 동생이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필사적이었지만 그 끝은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서툰 연극에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를 가로막는 아들의 어깨를 지팡이로 가볍게 밀어내고 경찰관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경찰관 양반, 저기 저 아녀자가 감추려는 깨진 술잔과 식탁 위에 엎질러진 저 갈색 액체를 확인해 주시오. 그리고 저 주방 식탁 위에 놓인 마시다 남은 약주병도 함께 수거해 주시길 바라오. 제 차분하고도 단호한 목소리에 경찰관들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한 명의 경찰관이 재빠르게 다가가 유리 파편을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던 혜진이의 손을 제지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주방으로 들어가 민수가 황급히 싱크대 밑에 숨기려던 수정병을 찾아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자 민수와 혜진이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경찰관들에게 딸과의 통화 내용과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느꼈던 모든 의심의 정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교사가 학생에게 강의하듯 논리정연하게 설명했습니다. 한 달 전 제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제 동의 없이 저 며느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며 저 약주를 제게 계속해서 권했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저 술을 마셨더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 평생을 바쳐 모은 모든 재산은 저들의 것이 되었겠지요. 제 말이 끝나자 혜진이는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아버님이 저희를 모함하는 거예요. 저희 돈을 뺏으려고.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혜진이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텅 빈 눈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관들은 증거물과 함께 두 사람을 연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 소리와 함께 민수와 혜진이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저는 차마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 아들이었고 며느리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제 목숨을 노린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어 경찰의 손에 끌려나갔습니다. 그들이 살던 화려한 집, 그들의 성공과 탐욕이 담겨있던 그 공간이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범죄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산산조각난 식탁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끌려가는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통쾌함 대신 가슴을 저미는 깊은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가 원했던 결말이었을까요? 제 손으로 제 자식을 심판대에 세운 이 아비의 마음을 세상 그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정신을 잃었던 걸까요?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제 코끝을 찌른 것은 더 이상 역한 약주 냄새나 퀴퀴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소독약 냄새, 눈앞에는 익숙한 집 천장이 아닌 얼룩 하나 없는 새하얀 병원의 천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으로 저는 결국 쓰러졌고 딸의 신고로 출동했던 구급차에 실려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하자 제 손 위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제 딸 수연이가 제 손을 꼭 잡은 채 불편한 간이 의자에 기대어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이라도 샌 것인지 딸의 얼굴은 헬쑥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지난 수십 년간 제가 보아왔던 그 어떤 모습보다 더 애틋하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내 곁에는 아직 내 편이 남아 있었구나. 저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워준 내 진짜 가족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기척에 수연이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딸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괜찮으세요? 딸은 제게 물 한 잔을 건네며 그간의 경과를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혜진이는 존속살해 미수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먹이려 했던 술에서는 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딸에게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제 딸이 기지를 발휘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나간 자리에 그저 텅 비어버린 공허함과 함께 하나의 명징한 깨달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 마지막 길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사와 마주 앉아 저는 제 뜻을 망설임 없이 밝혔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고 그 외 남은 재산은 제 딸 수연이와 손주 현우에게만 상속할 생각입니다. 변호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제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작성하며 아들 민수의 이름 옆에 상속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똑똑히 명시했습니다. 제 손으로 아들의 이름을 적어 내려가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녀석은 이미 제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모든 정리를 마치고 홀로 서재에 앉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저는 믿어왔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핏줄로 이어진 가족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그 진한 피 속에 탐욕이라는 독을 섞어 제게 건넸습니다. 반면 제 오랜 제자와 늘 묵묵히 저를 지지해준 딸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거나 혹은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은 아니더라. 진짜 가족은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내 아픔에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더라.
제게는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남은 재산으로 저처럼 가족에게 상처받고 디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작은 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손주 현우만큼은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아는 아이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제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멸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으로서 제게 남은 시간들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로 채워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한 사람을 그리고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도 진짜 가족이라는 희망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지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도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끝까지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